모든 것의 끝이 한낮에 갑자기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아마 태양의 빛일 것입니다. 만약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 태양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8분 이상이 걸리니까요. 태양이 사라진 뒤 인류가 겪게 될 지옥을 보지 않아도 된 것만으로도 어쩌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니, 죽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빛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 이름에만 빛이 들어갈 뿐 정작 빛 그 자체와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기도 합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20년에) 걸친 학교의 거짓말. 학교에서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말이죠. 이상한 건 왜 그 값이 그런지, 왜 우주의 모든 관측자에게 똑같은지, 가만히 서 있든 로켓을 타고 날아가든 왜 변하지 않는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걸까요? 이게 한계니까 받아들이세요 라는 식으로 그저 사실만 들이밀 뿐입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이런 설명에는 커다란 바꿔치기가 숨어 있는데요. 빛의 속도는 마치 빛 그 자체의 성질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마치 빛이 특별하고 엄청나게 빠른 존재라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빛이 우주의 자기 속도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빛에게 어떤 속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속도에는 진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름은 광속 같은 말보다 훨씬 더 묵직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애초에 속도의 한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3천만 년과 1.7초의 차이. 아우토반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곧게 뻗어있고 완벽하게 평평하며 제한속도 표지판도 전혀 없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는 단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아스팔트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차종도 엔진 출력도 운전 실력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도로 자체에 물리적인 한계가 내장되어 있어서 F1 머신부터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고물차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즉, 제한이 걸려있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도로 쪽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속도도 정확히 같은 구조인데요. 시공간, 다시 말해 이 우주 자체의 구조에는 처음부터 상한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빛이 그 상한까지 가속되어 거기에 부딪히는 건 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예외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속도에 도달하는 건 빛만이 아닌데요. 전자기파 전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죠. 2017년 망원경과 리고 검출기가 어떤 특별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한 것인데요. 그 대재앙으로부터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빛의 섬광, 다른 하나는 중력파, 즉 시공간 자체에 생긴 물결이었죠.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1억 3천만 년에 걸친 여행 끝에 그 차이는 고작 1.7초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예상 바뀌겠지만 먼저 도착한 쪽은 중력파였습니다. 거봐, 역시 중력이 더 빠르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1.7초는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출발 타이밍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력파는 충돌과 동시에 발생했지만 빛은 플라즈마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거죠. 물리학자들이 이 점을 고려해 계산해보자 두 신호의 속도는 겨우 1000조분의 1초 수준의 정밀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10의 마이너스 15제곱 수준의 정밀도죠. 우주 규모로 보면 사실상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중력은 빛과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빛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말이죠. 그것은 공간의 왜곡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저 신기한 코스를 달리고 있는 건 빛만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광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 자체의 성질인 거죠. 광속의 진짜 이름. 자, 속도의 상한선은 우주 자체의 구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한선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상한선인 걸까요? 무엇의 속도에 대한 제한인 걸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바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과율의 최대 속도인 셈이죠. 어떤 원인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부터 그 결과가 일어나는 장소까지 빛이 도달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신호를 즉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보죠. 아니면 빛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만약 신호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기준계, 예를 들면 특정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는 그 신호가 보내지기 전에 먼저 수신되는 상황이 성립해버립니다. 즉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친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답장이 어제 도착하는 거죠. 질문을 쓰기도 전에 말이죠.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광속이라는 상한선이 없다면 우주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그 순간 타임머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건 논리적인 악몽과도 같아서 자기 자신의 탄생을 없애버리는 메시지를 과거로 보내는 것조차 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과거의 무언가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우주는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주는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서 붕괴해버리고 말 테니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도는 우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통신 지연, 말하자면 최저 한도의 핑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빛은 그저 인류가 처음으로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존재였을 뿐인 것이죠. 질량이 없는 성스러운 삼위일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받은 스프린터들의 VIP 클럽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중력파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더해 글루온도 있습니다. 글루온은 핵자 안에서 쿼크들끼리 결합하도록 주고받는 입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뿐이네요. 정말 말 그대로 성스러운 삼위일체죠. 정확히는 신성한 삼위일체라기보다 질량이 0인 삼위일체에 가깝지만요. 이 세 존재에게는 정지 질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자는 원리적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광속으로 계속 달려가며 무언가와 충돌해 소멸할 때까지 그 속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정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원리적으로 광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긁어모은다 해도 전자 하나를 광속까지 가속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참고로 질량이 0이라는 사실은 엘리트 클럽 입장권 말고도 또 하나 흥미로운 특전을 가져다 주죠. 그것의 주인은 시간의 바깥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물체에게 흐르는 시간은 느려지며 광속에 도달하면 시간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먼 은하에서부터 10억 년에 걸쳐 우리에게 날아오는 광자에게는 그 긴 여행조차 한순간의 일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 광자에게는 애초에 자신만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경계선. 상한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인과율도 정보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수치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것이 존재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달 표면 위를 레이저 점이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식의 낡아빠진 예시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인데요. 먼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 것들은 빛보다도 더 빠르게 말이죠. 그거야말로 규칙 위반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은하들이 공간 속을 광속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이스트를 넣은 빵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반죽 속 건포도는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 사이의 거리만 계속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와 그런 은하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정보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선이 깨진 것은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팽창 때문에 우주에는 우리가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게 되죠. 현재 약 160억 광년보다 더 먼 곳에서 지금 새로 방출되는 빛은 그 대상이 너무 빠르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빛이 나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거리가 벌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460억 광년 떨어진 은하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득히 먼 과거의 모습, 이미 영원히 연락이 끊겨버린 유령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팽창을 통해 스스로의 일부를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137분의 1. 우주의 코드. 광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과율의 속도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우주의 통일성을 떠받치고 있는 한계값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그 값인 걸까요? 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인 것인지 300만 킬로미터는 아닌 걸까요? 아니면 300도 아니고요? 왜 100억도 아닌 걸까요? 짧게 답하자면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현대 물리학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빛의 속도는 기본 상수 중 하나입니다. 기본 전하, 플랑크 상수, 진공 유전율과 함께 미세구조 상수라는 식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그리스 문자 알파로 표현되며 이런 수식으로 정의되고 그 값은 대략 137분의 1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차원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좌표계나 단위계에도 의존하지 않죠.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도 오리온 자리에 사는 지적 문어에게도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비밀번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밀번호는 우주가 전기로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 서로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7분의 1 안에는 빛의 속도가 직접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알파 값을 단 몇 %만 바꿔버려도 우주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항성의 구조는 달라지고 탄소는 필요한 만큼 합성되지 못하며 화학결합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원자 역시 안정성을 잃게 되죠. 결국 지금과 같은 항성도, 화학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단 하나의 상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수들은 그 밖에도 여러 존재하는데요. 약한 상호작용의 세기,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비, 암흑에너지의 밀도, 이 각각을 조금만 건드려봐도 현재 값에서 아주 약간 벗어나는 순간 거의 확실하게 파멸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마틴 리스는 복잡성, 다시 말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6개의 독립적인 수치가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연구 분야를 그대로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광속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30만으로 설정해놓고 내버려둔 독립적인 슬라이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합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나사에 불과하며 광속을 건드리면 알파가 함께 흔들리고 그에 따라 원자의 크기가 변하고 항성의 수명이 달라지며 결국 화학 반응의 가능성마저 연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주란 극도로 좁은 설정의 회랑이며 그 안에서 광속은 말 그대로 우주의 리듬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항성이 태어나고 죽는 속도, 그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속도, 장과 상호작용이 전달되는 속도, 그리고 우주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따라잡히는 속도까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3가지가 있지만 어느 것도 실용적인 영역과는 거리가 멀고 특별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라는 입장인데요. 우리는 그저 측정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설정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고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끝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인간 원리입니다. 만약 상수들이 달랐다면 이 질문을 던질 관측자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우주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우주에서만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서로 다른 상수를 가진 우주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부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죽은 물질과 차가움과 어둠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극히 드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답이 맞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어쩌면 전부 맞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전부 틀렸을지도 모르고요.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